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파전 굽는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사람들이 뒤섞인 복잡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장바구니를 팔에 걸었습니다. 오늘은 추석장을 보러 온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시금치 싱싱해요. 상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시금치는 아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도라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 도라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라지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넸습니다. 동전이 손바닥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전 부칠 재료였습니다. 애호박, 감자, 명태, 그리고 다진 고기. 저는 하나하나 집어들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동그랑땡은 몇 개쯤 만들어야 할까? 손주가 좋아하니까 조금 많이 만들어야겠지요. 잡채도 아들 몫으로 넉넉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손목을 돌렸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 손에 장바구니를, 다른 손에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9월의 끝자락이었지만 여전히 더웠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겨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학교, 작은 공원. 저는 그 풍경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도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웠던 팔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도라지는 물에 담가두고 고기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애호박과 감자는 씻어서 채반에 올렸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동그랑땡을 만들려고 다진 고기를 바라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그랑땡을 한 입 베어 물며 웃던 모습, 작은 손으로 젓가락질하던 모습, 그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2일 저녁에 잠깐 들렀다 갈게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 엄마는 제주도에 혼자 다녀오기로 했어요. 올해는 좀 쉬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가슴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다시 한번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잠깐, 그리고 제주도. 두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깐이라는 건 얼마나 짧은 시간일까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시간일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명절에 제주도로 떠난다는 말.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고기를 냉장고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68입니다. 남편은 72이고요.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였습니다. 손주는 5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시우.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보조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손주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네 집은 바빴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고 아들도 야근이 잦았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모두가 바빴습니다. 저는 가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2시간 반.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도 불편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늘 설렜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전화하기 전까지는요.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올해만이라는 말.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하겠다고. 내년엔 다 같이 모이겠다고. 하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쉽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며느리가 명절을 비운다면 내년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해에도요. 저는 칼로 애호박을 썰었습니다. 얇고 고르게 썰어야 전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애호박 조각들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왜 이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은 뭐해? 된장찌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서운해한다는 것을요. 며칠 전 아들과의 전화를 옆에서 듣던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오냐?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해라. 그 말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조금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도 손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손주가 오면 무뚝뚝한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물을 무쳤습니다.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참기름과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나물을 담았습니다.
작은 그릇에 하나씩,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효자였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명절에도 우리를 먼저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편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을 짐으로만 여기는 걸까? 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집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음식을 만드는 걸까요? 잠깐 들렀다 갈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 아니면 오지도 않을 며느리를 위해서? 저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손주도 저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장을 곁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 속 손주는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남편이 보면 걱정할 테니까요. 저는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동그랑땡을 빚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작고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먹기 좋은 크기였습니다. 혹시라도 좋아할지 몰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빚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옵니다. 손주도 옵니다. 잠깐이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럴까? 그 다음 해에도? 명절이 점점 더 쓸쓸해질까?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얼굴, 손주의 웃음,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나일까? 아니면 세상일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가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잠깐 들렀다 간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깐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일까요? 1시간? 2시간?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을까요? 옆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2일 저녁에 잠깐 들른대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의아함이 어렸습니다. 잠깐? 명절인데? 네. 며느리는 제주도에 혼자 간대요. 쉬고 싶다고.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름진 이마가 더 깊게 패였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오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해라.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오냐? 그 말이 제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는 건 알았습니다. 직장일이 바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육아가 힘들다는 것도요. 시댁 명절이 부담스럽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명절을 비워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고리타분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허전함만 커졌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그란 눈, 보조개, 까르르 웃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봤던가요? 3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주는 얼마나 컸을까요? 말은 더 늘었을까요? 어린이집에서는 잘 지낼까요?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와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습니다. 9월인데도 추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나무를 묻혀야 했습니다. 잡채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동그랑땡도요. 도마 위에 애호박을 올렸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된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 착했습니다. 말을 잘 들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똑똑하고 예뻤습니다. 직장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난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아들도 바빴습니다. 명절에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을 닦았습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침은 남편이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금방 할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눌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집안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부엌에 섰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올해만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하겠다는 말. 내년에는 다 같이 오겠다는 약속. 하지만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했습니다. 올해 며느리가 명절을 비운다면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요. 내년에도 이럴까? 두려웠습니다. 명절이 점점 더 쓸쓸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전을 부쳤습니다.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기름이 튀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아들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며느리가 오기로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희망을 붙잡고 저는 계속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손주가 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시우 오면 여기서 놀게 해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있다 가려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만들어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전, 나물, 잡채, 동그랑땡. 모두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먹을까요? 잠깐 들렀다갈 아들과 손주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을까요? 짐을 쌌을까요? 혼자만의 여행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손주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잠들었을까요? 할머니 집에 가는 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없는 걸 슬퍼하고 있을까요? 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엄마에게 전화한 게 미안할까요? 아내 편만 들어서 죄송할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허전함만 커졌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명절의 의미도 변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것들을 내려놓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만 이런 걸까? 궁금했습니다. 다른 집도 이런 걸까요?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는 집들도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아들이 옵니다. 손주도 옵니다. 그 생각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전, 나물, 잡채, 모두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다 언제 먹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저녁에 잠깐 온다고 했습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을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을 것입니다. 손주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와 남편만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며 저는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6시, 7시, 8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석부석했습니다. 잘 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냥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명절이지만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국을 떠먹는 소리, 반찬 씹는 소리. 그뿐이었습니다. 몇 시에 온다고 했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녁쯤이요. 정확한 시간은 안 말했어요. 그래.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남편도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제부터 남편은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현관문 쪽을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실망할까봐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차려주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것도요. 시간이 짧으니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잡채를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그랑땡도요. 전도 몇 가지 데워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갈 시간이나 있을까? 잠깐 들른다고 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현관에서 인사만 하고 갈지도요.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이 잠깐 들른다는 말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제가 비참했습니다. 예전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이거 봐줘. 엄마, 같이 있어줘. 그때는 제가 아들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직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끔 전화하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우가 오면 뭐 해주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그림책이나 읽어주지 뭐.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짧아도 괜찮아요. 올 거잖아요. 저는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음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접시를 꺼내 놓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3시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이미 어제 했지만 다시 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손주가 놀 장난감을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채널만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4시였습니다. 언제 오려나? 초조했습니다. 전화라도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귀찮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시계만 보았습니다.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화장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음식을 데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금방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7시 반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디야? 곧 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길이 막혀서 아마 8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천천히 와.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래? 8시쯤 온대요. 그래. 남편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30분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올까? 또 전화해서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다음에 보자고 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8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8시 20분.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주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졸린 듯 했습니다.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주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시우야, 할머니한테 와봐. 손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품을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우가 너무 졸려해서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품에 안긴 손주가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시우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낮잠을 못 잤어요. 지금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저는 손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손주는 제 품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차에서 김밥 먹고 왔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김밥.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에서 김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은 채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아버지. 잘 지냈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바빠요. 프로젝트가 하나 더 들어와서요. 그래. 대화가 끊겼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품에서 깊이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컸습니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머리카락도 길어졌습니다. 석 달 사이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체온이 좋았습니다. 이 무게가 좋았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엄마, 물 한 잔만 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품에 있었습니다. 깨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져올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염이 자란 얼굴, 피곤한 눈, 구부정한 어깨, 아들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잘 지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언제 가? 내일 아침 일찍이요.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음식 좀 싸줄까?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집에 있어요. 동그랑땡이랑 잡채는 시우가 좋아하잖아. 다음에요. 오늘은 짐이 많아서. 짐이 많다는 말.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40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온 지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엄마, 슬슬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네. 시우 집에 데려가서 재워야 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에 엄마 공항에 데려다 줘야 하고요.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명절에 제주도로 떠나는 며느리. 저는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명절에 가야 하는 거니?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인데,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은 채 일어났습니다. 손주를 아들에게 건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주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을 떠났습니다. 체온이 사라졌습니다. 손주는 잠든 채로 아들 품으로 옮겨갔습니다. 고개를 아들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텅 빈 두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문 앞에 섰습니다. 조심히 가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내년 설에는 꼭 같이 올게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손주를 안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20분, 겨우 20분이었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는데, 일주일 내내 음식을 만들었는데,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싶었는데, 20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 나물, 잡채, 동그랑땡, 하나도 먹지 않은 음식들. 저는 접시를 꺼냈습니다. 동그랑땡을 담았습니다. 잡채도 담았습니다. 전도 몇 개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쁘게 담긴 음식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손주는 이미 멀리 갔습니다. 차 안에서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침대에 누울 것입니다. 며느리는 내일 아침 제주도로 떠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남았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먹지 못할 음식들과 함께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동그랑땡을 하나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고요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팔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던 명절을, 손주의 웃음소리를, 아들의 목소리를, 저는 뒤처졌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내일 먹어야 했습니다. 모레도요. 한동안 이 음식들을 먹으며 지낼 것입니다. 혼자서요. 아니, 남편과 둘이서요. 하지만 그게 다를 게 있을까요? 말없이 밥을 먹는 두 노인, 텅 빈 식탁, 고요한 집. 저는 불을 껐습니다. 부엌이 어두워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러 가요. 자러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체온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함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 고요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깼습니다. 창밖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가 깨끗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전, 나물, 잡채, 동그랑땡.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동그랑땡을 하나 꺼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어제 만든 나물 몇 가지, 김치, 된장찌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었습니다. 잘 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 지금쯤 공항에 있겠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고 있을 것입니다. 창밖을 보며 자유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명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시댁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될까? 아들은 내년 설에 꼭 같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올해가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무언가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쉬고 싶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손주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핑계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명절은 점점 더 쓸쓸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지만 놀이터는 북적였습니다.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도 저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아들. 어제 너무 짧게 있다 가서 죄송해요.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올 수 있어서 고마웠어.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시우는 잘 잤어? 네. 집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아침까지 푹 잤어요.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내년 설에는 정말 꼭 같이 갈게요. 약속할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년엔 정말 올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저는 그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데웠습니다. 어제 만든 전과 잡채였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침묵 속에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키기도 조금 수월했습니다. 내년엔 올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올 거예요. 아들이 약속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도 이 음식들을 먹을 것입니다. 모레도요.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음식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별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잠들었을까요? 꿈을 꾸고 있을까요? 며느리는 제주도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바다를 보고 있을까요? 자유를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비록 제 곁에 없더라도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년엔 꼭 오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주를 안아볼 수 있겠지.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간절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희망과 체념 사이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주가 생각났습니다. 동그란 얼굴, 보조개, 작은 손,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바쁠 테니까요.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명절에 만든 음식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동그랑땡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동그란 동그랑땡. 손주를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년엔 꼭 같이 모여야지. 손주 웃음소리를 들어야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야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오지 않더라도 괜찮아.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가족의 의미도 달라졌으니까요. 저도 변해야 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록 제 곁에 없더라도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창문마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창문들 뒤에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저와 남편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둘이라도 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손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날랐습니다.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언젠가는요. 저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현실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 가족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 저도 변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저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섰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아들의 목소리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을, 언젠가 올 그날을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